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해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26학번으로 입학 예정인 김주원입니다. 2027 대입 아카데미에서 수시 전형 성공 사례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학생부를 꾸려나갔는지 그 팁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의 입시 결과와 성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린 후 서울대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저만의 전략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기록부의 방향성에 대해 예시를 통해 보여드린 후 여러 팁들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입시 결과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 합격하였고 활동우수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영어영문과에 합격하였습니다. 연세대 하스와 고려대학교 논술은 불참하였는데요. 저의 수시 지원 전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인문계열 지망생으로서 최고의 학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따라서 정시 준비를 병행하며 수시 지원은 면접이 있는 전형만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신 성적입니다. 저는 1학년 1학기부터 순서대로 1.65, 1.9, 1.5, 1.25, 1.5로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을 마무리하였고 전체 내신은 1.56입니다. 많이들 내신 성적이 갈수록 상승해야 좋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문과 계열 친구들과 주로 경쟁하게 되면서 내신이 조금 올랐지만 실제로 과목에 따라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도 하향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 등급 자체가 아닌 인원수와 표준 편차 등을 고려해 등급을 따기 어렵더라도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라면 낮은 등급이 전체 내신을 낮춘다는 단점보단 그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드러낼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의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는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3가지 항목은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학종 평가 요소입니다. 학업 태도와 학업 역량도 물론 학생에게 필수적인 역량이지만 저는 3번째 항목인 학업 외 소양이 서울대학교만이 요구하는 차별화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대학교 면접 중 받았던 질문 중 한 가지도 조장활동 경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서울대학교는 리더십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반장활동을 매년 한다거나 여럿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말하는 성격이 전혀 못 되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리더십을 드러내고자 했던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리더십을 드러내기 위해 학급 반장, 부반장 또는 정규 학생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모든 활동에서 조장을 맡는 것을 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조금 이해타산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한 군데에 기록되는 학생의 활동보다는 매 과목마다 있는 조별 활동에서 조장을 맡는 것이 적은 시간 투자로 리더십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활동도 물론 엄청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학년 때 학급 반장을 맡았는데 보람차고 소중한 기억들이 엄청 많습니다. 원래 학생의 활동을 매년 빠지지 않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괜찮지만 리더십 역량을 드러내기만을 위해 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의 임원은 자주 모이고 또 업무가 꽤나 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사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동체의식도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하는 키워드인데요. 학급 단체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면 됩니다. 저는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편이라 학급 장기자랑이나 합창제 같은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꼭 이렇게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학급이 다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출결인데요. 아프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픈 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아픈 것도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 기간 가까울 때에
결석하거나 병원에 갈 만큼 아팠던 적이 없습니다. 몸이 튼튼해서라기보다는 감기가 유행하면 마스크를 끼고 또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약을 먹고 푹 쉬어서 컨디션을 회복했습니다. 또 시험 기간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위에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카페인 종류와 잘 드는 약을 찾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생기부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모두 접하며 사회 과목이 훨씬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해 문과 계열의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에는 많이들 지망하는 상경 계열을 위주로 금융, 사회를 비롯해 정치와 AI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2학년부터 저는 인문 계열을 희망하게 되어 방향성이 일정 부분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기부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은 마이너스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방향성이 아주 작은 폭에서 변동되었지만 메디컬 분야에서 경영 계열로 바꾸거나 공학 계열에서 사회 분야로 바꾸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방향성이 바뀌는 것은 진로와 적성을 찾아가는 당연한 과정이기에 그 과정을 설명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영향받은 활동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내 관심 분야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 생기부에도 2학년 동아리 항목에 기사 작성 과정에서 이전의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언어학, 인문학 분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3학년 생기부는 발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다루는 주제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지난 1, 2학년의 활동을 확장 탐구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모두 저의 3학년 생기부에서 발췌한 부분인데요. 단순히 같은 주제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측에서 진행했던 토론 주제를 찬성하는 측에서 글로 적어내 보거나 더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해 본다면 짜임새 있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은 이렇게 변동과 발전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생활기록부 예시를 살펴보며 어떻게 깊이 있는 탐구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아프리카 문학에 관해 탐구했던 내용입니다. 문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유명한 고전이나 미국, 유럽의 유명 작가들에 대해 탐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1, 2학년까지는 유명한 작품들을 위주로 다루었지만 3학년 때부터는 세계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차별화된 모습을 드러내고자 아프리카나 동남아 문학, 여성문학 등 일반적인 관심에서 한 발짝 더 앞서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코퍼스 분석 관련 활동입니다. 코퍼스란 언어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코퍼스 관련 책과 논문을 많이 접해왔습니다. 3학년 때에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받아 분석 도구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사실 개인 수준에서 정밀하게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프로그램이기에 유의미한 결론 도출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연구를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에 보완해서 성공해낸다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결론 도출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분석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도전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단 덤벼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이슈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무한공항 여객기 사고에 대한 언론사별 명칭에 주목한 탐구인데요. 시사적인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나의 학문적 관심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해석하는 방법이 되는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유명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보도에서 왜 이스라엘의 폭력은 분쟁으로 표현하고 팔레스타인의 폭력은 테러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연구를 오마주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명 연구를 다른 사례로 다시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굵직한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저는 1학년 때 4-5개가 넘는 자율활동들에 참여해 보고서까지 제출했지만 결국 2가지 큰 활동들만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활동들보다는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활동의 마무리는 발표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과제의 경우 보고서 제출은 필수로 하지만 발표는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발표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발표를 적극 권장합니다. 발표를 함으로써 나의 이해도 향상되고 생기부를 기록해 주시는 선생님께서도 나의 관심과 활동을 훨씬 잘 이해하시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면접 준비를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이란 우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목이나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인데요. 제가 입시를 준비할 때 서울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기본 4-5개를 듣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3개밖에 듣지 않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3-4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신 공부에 지장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온라인 과정입니다. 제가 경험한 결과 온라인 수업도 충분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줄이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간혹 방학 때 2주 정도 집중해서 진행되는 강의도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최대한 내신 관리에 집중할 시간을 잘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정답을 찾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방향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관심사를 찾느냐는 질문입니다. 공부를 재미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실용음악을 하고 싶었던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래 부르고 기타 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공부와 다른 많은 것들을 같은 선상에 둔 상태로 공부가 싫다고 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소리입니다. 학생이기로 선택했다면, 공부하기로 선택했다면 선택의 폭을 공부로 한정하세요. 학업이라는 틀 안에서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해 나간다면 점차 좀 더 할만한 것, 더 끌리는 것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찾은 것이 문학이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더 마음 쓰이는 부분을 찾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대입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해봤는가를 묻는 과정입니다. 입시 생활을 그저 대학을 가기 위해 몇 년 참는 시기로 생각하기보단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발견하는 과정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입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